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돈 되는 정보 2탄에 대해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2탄입니다. 2탄. 첫 번째는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파헤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자, 총선,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특히 부동산 흐름에서 지금 총선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총선은 언제 있죠? 24년 4월에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목숨을 걸고 총력을 다할 총선입니다. 왜? 이게 돼야만 모든 게 힘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총선이 왜 중요하냐? 너무 중요해서 할 말이 너무 많죠. 자, 서울권이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경기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권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그 외에 지방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전략, 똑같은 곳이지만 전략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개를 구찌를 나눴을 때 전략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략을. 자,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하나하나 읊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 서울부터 먼저 할게요. 서울. 저희가 지역별 자가 보유율,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같은 경우는 65에서 70% 초반까지 지역마다 좀 상이하지만 자가 보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서울은 다르죠. 서울은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50% 초반을 달리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50%가 조금 안 되는 47%, 48%, 49%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먹힐 것인가.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2020년 기사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에는 자가 보유율이 47%. 야, 그러면 53%는 무주택인 거죠. 즉, 전세, 월세, 아니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53%, 반절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서울시는 자가 보유율이 47%에 그쳐 있기 때문에 2020년 4월 기사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총선 공약이 먹혔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쪽에 표가 쏠린 듯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이 먹혔던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체는 집값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살려는 수요가 어느 정도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는 충분히 있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아무래도 무주택자 혹은 세입자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내 생에 집을 또 못 마련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무조건 서울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사기 전까지는 오르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서울 집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러면 욕을 먹기 때문에. 왜? 대다수,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1000만이라고 봤을 때 530만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집값이 올라가기가. 솔직히 나는 그렇잖아요.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오르면 나는 언제 집을 사는 거냐. 단순한 논리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자가 보유율이 낮은 이 서울 쪽에서는 이 전략을 달리하겠죠. 왜?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한 달에 1000건도 안 됩니다. 한 달에. 서울 다 전체로 봤을 때 1000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거래량만 유지를 시켜주고, 거래만 조금 활성화시켜주고, 집값은 올라가지 않는 수준까지만 맞춰놓고 이렇게 그냥 갈러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겠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면 좋죠. 왜냐면 그런 프레임으로 가야만 어느 정도 거래량이 돼서 좀 활발해지고 안정성도 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공급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딱 맞다는 거죠. 이때까지, 언제까지? 총선까지는 이렇게 가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베스트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반대로 좀 극단적으로 자가 보유율이 높은 지방 쪽을 한번 볼게요. 지방 쪽을. 아니 지방 쪽은 자가 보유율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70% 혹은 65% 정도 차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가 보유율이 높아요. 높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70%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70%를 육박하는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 점유율을 봤을 때도 아니 내가 내 집에 자가를 갖고 있지만 살기도 삽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20평대보다 오히려 30평 이상을 더 선호하죠. 선호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분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세요? 혹시 불만? 자, 첫 번째 불만은 야, 왜 국토 균형 발전을 해야지. 국토 균형 발전. 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몰아주냐 이거예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아니, 자 보세요. GTX도 그렇고 뭐 A, B, C, D 뭐가 됐든 간에 왜 자꾸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다 몰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방엔 아무것도 없냐는 거죠. 지방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총선에 대비해서 이 지방 사람들은 이 서울시에 달리 서울시 사람들이랑 달리 내가 10명 중에 7분은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집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뭐 하나라도 들어온 걸 원하겠죠. 그리고 내 집값이 5억짜리면 뭐 7억 되고 8억 되고 가면 좋아하겠죠, 당연히. 왜? 아니, 서울하고 수도권도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들도 지방에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야만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게 국토균형이고 개발이 맞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그 대장 그 가격이 그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걸 이쪽에서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니 거기랑 여기랑 뭐가 다를 게 있나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편중화 되는 거죠. 계속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각종 인구들이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결론적으로 인구 소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그런 도시들 없어진다. 그런 위기론 계속 대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은 있고 그렇게 정부에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정부나 그 다음에 이런 국토부에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첫 번째 국토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호재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 자가 보유율이 낮은 서울시랑 다르게 자가 보유율이 높은 지방들은 내 집이 오르는 걸, 내 집에 뭔가 혜택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때 각종 호재와 공약들이 난무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겠죠. 이게 실현이 될지, 그 다음에 총선 이후에 분명히 공약을 펼쳤을 때 이런 거죠. 야, 내가 지금 이런 총선 공약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10가지를 발표를 했는데 내가 이것들을 다 실행을 하려면 나를 뽑아주세요 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총선이 끝났어. 24년 4월 5일 이후에 이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23년 1월이죠. 지금 초반 상태에서 24년 총선이 되기 전까지 즉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하반기로 갈수록 24년 4월이 갈수록 호재와 각종 공약들에 대한 이런 국토 균형 개발 이 프레임 그 다음에 목적으로 인한 엄청난 혜택들이 많이 쏟아질 거다. 그런 점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하고 지방은 결이 달라요. 그리고 각종 정부에서는 약간 인위적으로 그리고 유동성 시장을 풀어서 이쪽 지역을 일부러 띄울 수도 있어요. 이거 얘기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좀 나중에 다시 썰을 풀겠지만 인위적으로 띄울 수 있다는 거. 온기에 이쪽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서울 시장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관계자라든지 정부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동반성장, 국토 균형 개발, 지역 발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호재 같은 거를 풀 거예요. 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강주에 산다, 뭐 전라도에 한다, 아니면 충청도에 뭐 대전을 한다, 뭐 청주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이제 스킬이자 능력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가 원하는 건 지역에서 지방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화두로 제가 말씀드리죠. 총선. 부동산에서 총선. 이번 빼놓고 23년을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자가 보유율. 자가 보유를 빼놓고 부동산 시점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 수급 자체가 워낙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람들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즉 사람들의 유동성이 흘러간다는 건 돈의 흐름이죠.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스팟성으로 한 곳에 몰리는 순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첫 번째로 어디로 쏠리냐, 과연 정부에서는 어느 쪽으로 인위적으로 몰아줄 것인가. 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략, 자가 보유율이 낮은 서울시 전략과 자가 보유율이 높은 지방의 전략은 굉장히 결이 다르다. 결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의 이런 흐름을 알아야 분명히 여러분의 돈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돈에 대해서, 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찍는 엘리트 미션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